슬기로운 단도박생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내용은 병원 치료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도박 중독에 빠졌을 때 병원에 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원 치료를 여러분들께서 고려해 보셨다면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께 굉장히 잘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제가 예전에 도박 중독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질병의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도박 문제를 질병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치료 방법은 당연히 이 문제가 질병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병원 치료를 고려해 보셨다면 이 문제를 질병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박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박을 장기적으로 끊어가시는 분들이나 혹은 도박 중독 상담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께 병원 치료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마 그분들께서는 대부분 다 수용적인 대답을 하실 겁니다. 병원 치료가 반드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병원 치료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게 다들 생각하시는데요. 이유는 도박 문제를 대처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잘해서 도박 중독을 치료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원인이 돼서 도박에 빠졌기 때문에 도박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잘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서 도박을 끊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힘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이 병원 치료도 도박을 끊어가는 어떤 과정에서 한 가지의 좋은 수단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악당들에게 막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어떤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문도 잠그고 못 들어오게 쇠몽둥이 같은 걸로 걸어 잠그고 또 그 앞에다가 무거운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장롱도 놓고 그 다음에 막 나무 가져와서 막 못으로 박고 이렇게 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이고 어떤 게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해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해봐야 되는 건데요. 도박 중독을 치료해 나가시는 치료사들이나 단도박을 오래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미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해봤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도박을 끊어가는 단계에 맞게 자기 환경에 맞게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병원에 가서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한테 병원 치료를 꼭 가야 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예스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병원 치료도 도박 중독을 치료하는데 한 가지의 방법으로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냐면요. 내가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현재 이 도박 중독자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았다고 해도 정확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진단은 상담실에 가서도 여러 가지 검사와 면담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병원에서도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병원에서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되냐, 얼마나 오래 다녀야 하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내가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보는 측면에서는 상담실이든 병원이든 어디든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병원에 꼭 가셔서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병원, 상담실 다 가보시고 현재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상태 이런 걸 보시고 만약에 이런 곳에서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병원을 활용해 본다면 반드시 병원은 한 번쯤은 가봐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요, 반드시 꼭 가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3편 영상에서 도박 중독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서 DSM-5 안에 도박 장애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총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9가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도박 중독이 다른 어떤 정신질환하고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박 중독에 빠지신 분이 우울증이 있거나 불안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도박 중독으로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정신질환으로 진단이 내려지고요. 이렇게 도박에 빠지신 분들 안에 이런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병원에서 요구하는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정신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그 이름만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이 심각해져 가지고 이제 도박 중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울과 좀 이름이 비슷한 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우울증은 이제 우울한 기분이 쭉 지속되는 거지만 조울증은 조증 상태, 그러니까 기분이 떠 있는 상태,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 이런 상태가 있다가 우울증 상태, 우울한 상태, 그리고 또 이 우울한 상태가 지나면 다시 또 기분이 떠 있는 조증 상태, 이렇게 조증 상태와 우울증 상태를 번갈아 가는데요. 도박 문제가 있으신 분들 중에 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울증 상태에서는 도박을 안 하세요. 근데 조증 상태에서 도박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울증을 치료해야 도박 중독이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렇게 치료 방법이 좀 많이 달라요. 또 이런 정신질환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불안장애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공황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공포증 같은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회공포증, 특정공포증, 이게 다 모두 불안과 관련된, 불안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불안 문제가 있는 분들도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박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강박증이 있는 분들도 중독 문제를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충동조절 관련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충동조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약해서 내려지는 진단인 ADHD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어떤 분노조절 장애나 품행장애, 이런 쪽으로 또 진단이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모두가 이제 자기 정서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트라우마, 애착장애,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도박 중독 안에 다른 정신질환이 같이 있으면 이분들은 예외 없이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라고 하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실에 꼭 방문할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상담사들은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면담을 통해서 이분이 지금 도박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또 면담을 통해서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이분의 심적인 문제도 대략적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면담을 통해서 이 부분이 명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병원 치료를 권해드릴 거고요. 또 상담사가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거 좀 더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해보시면 객관적으로 심리 상태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상담사가 자신이 면담을 하면서 생각했던 그 판단과 검사 결과를 봤을 때 병원 치료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으셔도 좋고요. 좀 이건 명확하진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내가 도박을 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도박을 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 근데 그거를 해나가려고 할 때 이상하게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그걸 하려고 할 때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고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렇다면 한번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도박을 오래 끊어가다가 재발되었어요. 그래서 재발된 후에 재발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재발된 원인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조치를 취했죠.
근데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인을 밝혀서 조치를 취했는데 효과가 없어. 또는 재발돼가지고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데 그게 밝혀지지가 않아. 그럴 때 어쩌면 그럼 내가 모르는 나의 내면의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이 따로 있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검사를 활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 치료를 갈지 말지 이런 거를 판단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입원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죠. 도박 문제가 있는 분들을 총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입원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매우 적습니다. 입원하시는 경우는 제가 겪었을 때는 대부분 자살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입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자살에 대한 충동이 너무 심해서 괴롭거나 혹은 자살 시도를 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어떤 위험이 지금 닥쳤을 때, 이럴 때 입원을 많이 하고요.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많이 권하고 상담실에서 입원 치료를 많이 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이제 위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입원하신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런 기간이 어떤 도박 문제를 해결하는 기간보다는 현재 닥쳐있는 어떤 긴급하고 시급한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입원을 통해서 해결해 가시는 게 맞고요. 또 이 충동이 너무 심해서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본인이 좀 더 안정된 공간에서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시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입원 치료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또 억지로 강제로 입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전처럼 막 끌고 가서 입원을 시키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부모들이, 가족들이 옆에서 하도 입원 치료를 권하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홧김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입원을 하셨다면 병원에서 약물 치료나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충실히 받아보시면 당연히 안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도박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입원이 끝난 다음에 문제가 돼요. 아까 제가 기타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 충동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받기를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원하신 분들께서도 보통 3개월 정도가 입원 기간이거든요. 도박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 3개월은 이제 매우 짧은 시간이죠. 그렇다면 퇴원을 한 후에도 이 치료가 계속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치료 방식은 약물을 계속해서 꾸준히 복용하는 약물 치료를 많이 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판단을 하고 약을 줍니다. 자, 그래서 약물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약이 나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는 아직 몰라요. 오로지 내가 그거를 먹어본 다음에야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심할 수 있고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약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약을 먹어보고 이러한 결과를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의사 선생님께서 부작용이 심하면 조절해 줄 거고요. 약 효과가 없다면 약의 양이나 먹는 횟수를 또 조절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이 자기 몸 안에 맞을 때까지 그거를 조율해 나가면서 하는 시간만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근데 대부분 약 효과가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해서 약을 끊는 경우예요. 이 부작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일단 너무 머리가 띵하거나 멍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부작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약의 효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어떤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놓는 거죠.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싫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싫다 해서 그 약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구토가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속이 메스꺼운 분들. 이것도 이제 부작용의 일종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거 약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약을 자기가 안 먹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살이 찌는 분도 있어요. 전에는 왜소한 체격이었는데 정신과 약을 먹고 살이 쪘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을 부작용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는 것은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이 변화된 모습이다 보니까 뭔가 약을 먹는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이게
뭔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약을 중단하고 병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원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못 가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작용이 심하시다면, 그 약의 효과가 의심되신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가지고 부작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약의 양을 조절해서 약의 효과를 맞출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효과적인 약물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렇게 약물 치료의 효과를 봐가지고 오랫동안 도박을 끊어가셔요. 그러면 내가 도박 생각도 안 나고 일상생활도 잘하고 빚도 잘 갚아가면서 단도박을 안정적으로 하는 그런 기간이 옵니다. 거기에 약물도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렇게 안정된 기간이 오면 이제 괜찮다 하면서 또 약물을 자의적으로 끊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약물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뇌의 회로가 도박적으로 정말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약물이 들어가면요, 그 길에 벽을 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해도 막아놓죠. 그래서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제 나도 안전된 상태로 되죠. 하지만 예전에 있었던 길들이 회복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길도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안정감을 느껴서 약물을 중단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있던 길, 새로 난 길이 없기 때문에요, 다시 그 길이 뚫릴 가능성이 매우 커요. 거의 뚫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재발돼요. 그래서 이 약물 치료를 할 때는요, 내가 약물을 먹기 시작해서 안정적으로 상황이 오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몇 개월에서 몇 년은 걸리거든요. 그 기간이 됐다면 그때 약물을 끊으시면 안 되고요, 이 기간만큼 약물을 더 드시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뒷기간은 뭐냐면요, 아까 그 망가졌던, 끊겼던,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 이런 회로를 연결하는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끊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뒷기간을 진행을 하실 때도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서 약을 좀 줄여보세요. 그러면 약을 줄이면서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 수 있어요. 약을 줄였는데 갑자기 증상이 올라와? 그러면 아직 좋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약을 옛날처럼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약물 치료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치료자인 그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약물 치료 이 뒷기간 말씀드렸잖아요. 이 뒷기간에는 어떤 거냐면, 앞에는 도박 중독에 대해서 나타났던 어떤 증상을 사라지게끔 하는 거라고 하면요, 뒤에는 옛날에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던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뭐라고 하냐면요, 재활이라고 불러요. 재활. 그래서 도박 중독에서도요, 재활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특히 인지 재활. 이 내가 무너졌던 이 생각하는 기능, 판단하는 기능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이 인지를 재활해야 되는 그러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실에 와서도 처음에 이 치료 기간일 때는 증상을 막는 연습을 많이 하죠. 환경 관리도 하시고 병원에서는 이제 이거를 약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에는 어떤 심리 치료나 재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요. 물론 이거를 명확하게 딱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후반부에서는 재활의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 상담, 어떤 재활 이런 것까지 담당하는 기능이 있는 병원도 있고 없는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려고 하는 병원이 이런 상담이나 재활 하는 것이 갖춰지지 않은 병원이라고 하면 상담이나 이런 재활은 꼭 상담센터에서 해 나가셔야 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박 중독을 대처할 때는 어떤 한 가지 특정한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조합이 돼서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 상담, 그리고 어떤 지혜 같은 모임, 내가 또 집에서 하는 어떤 행동들, 가족들의 어떤 대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균형이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병원 치료도 꼭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도박 문제를 대처해 나갈 때 병원 치료를 어떻게 하실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